폴란드 문학을 전공을 하고 폴란드어로 이제 폴란드 작품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작품들이 있는데 왜 한국에 번역이 되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유학을 마치고 나서 이제 학과에 와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저학년 학생들은 폴란드어를 이제 원서로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어 번역본으로라도 책을 읽히고 싶은 마음에 이제 번역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번역하게 된 작품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쓰신 명상 시집입니다. 제목이 내 안에 그대 안식처 있으니라는 책인데요. 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폴란드인들이 너무 사랑하는 위인이죠.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고향인 폴란드에 와서 인생과 예술과 종교에 대해서 시를 쓰셨거든요. 그 시를 이제 처음 번역하면서 번역가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역사적으로 두 나라가 비슷한 것 같아요. 폴란드는 동쪽으로는 러시아, 서쪽으로는 독일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한국도 동아시아 유일의 반도 국가로서 외침을 많이 겪었죠. 그래서 순환과 투쟁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두 나라 모두 민족의 어떤 고유한 정체성, 그다음에 문화 이런 것들을 잃지 않고 수호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문학적인 모티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하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제가 폴란드 문학을 연구하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하나만 예를 들면 폴란드 시인 중에 크시스토프 카밀 마친스키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전쟁터에서 싸우면서 레지스탕스로 싸우면서 글을 썼던 그런 시인인데 이 시인의 시를 읽다 보면 한국의 윤동주 시인의 시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돼요. 두 시인 모두가 그 당시에 나이가 20대의 젊은이였고 둘 다 뭔가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면서 투쟁의 의지를 작품 속에 담아냈고 그리고 너무 안타깝게도 전쟁이 끝나기 전에 돌아가시거든요, 두 분이 다. 바친스키 시인은 이제 바르샤바 봉기 때 전쟁터에서 돌아가셨고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는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시인의 시를 읽다 보면 굉장히 비슷한 모티브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양국의 문인들이 서로 교류를 한 적이 없거든요. 만난 적이 없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왜냐하면 한국과 폴란드가 수교를 맺은 것은 1989년이니까요. 그 이전까지 교류가 없었는데 이렇게 문학작품 속에서 3대의 국가에 대한 뭔가 강한 공감대, 동변상련의 정서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자면 폴란드 작가 중에 와츠ław 셰로셰프스키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20세기 초에 한국을 여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국을 여행하고 나서 한국 극동의 열쇠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고요한 아침의 나라여 너의 운명은 불과 얼마 전 우리 폴란드의 운명과 비슷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국 작가 중에는 예를 들면 김광균 시인이 2차 대전 당시에 1940년에 쓴 추일서정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서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호화에 이지러진 토룬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 한다. 이런 시를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폴란드를 간 적도 없고 지구상에 정말 많은 나라가 있는데 폴란드를 예로 들어서 어떤 전쟁의 참상과 비극을 시 속에서 토로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만 보더라도 뭔가 정서적으로 두 나라가 많이 통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한국인과 폴란드인 사이에 기질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정이 많고 사람 좋아하고 그리고 술도 잘 마시고 그다음에 춤과 노래를 즐기는 흥이 많은 민족 이런 점에서 또 서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번역한 폴란드 문학 작품을 한국의 독자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폴란드 문학이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폴란드 문학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수난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문학이거든요. 외침을 정말 많이 겪은 나라가 폴란드인데 예를 들면 1795년부터 1918년까지 폴란드는 123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3국에 의해서 분할 점령을 받아서 그야말로 유럽 지도에서 나라가 없이 사라졌는데 너무나 역설적으로 이 시기에 오히려 폴란드 문학이 많이 발전을 하거든요. 낭만주의 민족 시인들이 있었고 실증주의 소설가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문인들을 중심으로 정말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고 문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이 문학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순환기에 오히려 민족의 문학이 발전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준 나라가 폴란드거든요. 이게 폴란드 문학의 저력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어떤 폴란드 문학의 에너지는 폴란드는 경계의 지점에 있는 문학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국가가 이제 생겨날 때부터 그러니까 슬라브의 뿌리를 가졌지만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였고, 그래서 뭔가 이제 끼릴 문자를 쓰지 않고 라틴어 문자를 사용하는 나라가 폴란드이고요. 그래서 동유럽과 서유럽 사이에서 교량의 역할을 담당한 나라이고, 낭만주의적인 요소도 많지만 실증주의적인 요소도 갖고 있는 나라가 폴란드이고, 사회주의 시절에는 또 사회주의지만 가톨릭이라는 종교를 또 굳건히 지켜낸 나라가 폴란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요소들이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다가 이것이 이제 융합이 되면서 뭔가 단단한 초석이 된 거죠. 올가 토카르축이 그런 말을 했어요. 폴란드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모든 종류의 영향에 개방적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역사, 사회, 문화적인 어떤 환경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서유럽 문학과는 차별화되는 폴란드 문학의 독보적인 어떤 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폴란드 문학은 무려 5명이나 되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했거든요. 1905년에 헨릭 쉔케비츠, 1924년에 부아디스와프 레이몬트, 1980년에 체스와프 미워시, 1996년에 비스와바 쉼보르스카, 그리고 2019년에 올가 토카르축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에는 폴란드 국민들이 문학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폴란드의 도시에 가면은요, 뭐 어느 곳을 가더라도 문인의 동상이나 박물관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작가의 이름을 딴 도로명, 이런 주소,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심지어 우스갯소리로 폴란드 사람 3명 중에 1명은 작가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문학을 뜨겁게 사랑하는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이게 바로 폴란드 문학의 저력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한마디만 더 하자면 그 할리먼에서 이제 올가 토카르축한테 노벨상을 수여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유럽에서 폴란드 문학은 독보적이다. 유럽의 교차로인 폴란드는 유럽의 심장이다. 이런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서유럽과 차별화되는 폴란드 문학만의 어떤 독보적인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독자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 2권의 책을 권하고 싶은데요. 일단 역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헨릭 쉔케비츠의 푸아바디스를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 작품은 1896년에 쓰여졌는데 21세기 지금에 와서 보더라도 전혀 올드하지 않고 스펙타클하고 드라마틱하고 서사도 아주 재미있거든요. 영화로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비교해 보시면서 이 작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올가 토카르축의 방랑자들을 추천을 할게요. 이 작품은 사실 중심 서사가 없고 116편의 짤막짤막한 조각글들이 모여있는 에피소드 모음집인데요. 이 에피소드를 관통하는 주제는 여행 또는 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여행이야말로 인간을 정말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인데, 이 작품이 놀라운 것은 각각의 이야기가 정말 다 따로따로 떨어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등장인물들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17세기부터 21세기까지 다양한 인물들이 어딘가로 여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꼼꼼히 들여다보면 이 에피소드들의 서로 연결되는 지점들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사실 팬데믹으로 뭐 단절되고 고립되고 항상 외롭고 이런 지난 3년간 많이 이런 고통을 겪었는데, 이 작품을 읽다 보면 세상 만물이 정말 촘촘히 마치 별자리처럼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가 함께 어떤 별자리의 패턴을 그리고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어떤 다정한 위로,
이런 것을 건네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문학 번역이라는 게 사실 다 힘들죠. 왜냐면 한국어와 폴란드어는 언어 체계가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항상 그래요. 저는 번역을 할 때마다 혹시라도 내가 실수를 해서 뭔가 저자의 의도를 왜곡하지 않을까. 그리고 원문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거를 제대로 한국어로 풀어내지 못하면 어떡하나 늘 고민을 하고, 항상 그래서 많은 책임감이 따르는 일이 번역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까다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한 편을 고르자면 가장 최근에 끝낸 작품인 것 같아요. 스타니스와프 렘의 솔라리스. 스타니스와프 렘의 솔라리스는 일단 어려웠던 이유가 제가 인문학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 속에서 천체 물리학, 우주 과학 이런 이제 낯선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런 게 힘들었고, 또 하나는 이 저자의 상상력이 정말 경이로울 어떤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라리스라는 어떤 우주의 가상 공간을 배경으로 그 솔라리스의 바다가 만들어내는 이상한 형성체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구상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너무나 웅장하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이렇게 쓰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문장에 압도당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항상 저보다 한 발자국 앞서가는 어떤 그런 상상력으로 위대한 문장, 위대한 텍스트한테서 계속 압도당하면서 번역하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치만 어려운 번역이었지만 그걸 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제가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폴란드어를 배우고 폴란드 문학을 전공한 덕분에 저는 보통 번역가들이 누리지 못하는 정말 많은 행운을 누렸던 것 같아요. 일단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3분의 작품을 제가 번역을 할 수 있었고, 그 밖에도 너무너무 위대한 작가들이 많거든요. 폴란드에는 스타니스와프 렘 이야기도 했었고, 그리고 위톨드 곰브로비츠, 그래서 정말 문학의 실존 철학을 접목한 거장이고요. 그다음에 리샤르드 카푸스친스키, 취재 기록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그런 작가입니다. 그리고 스와보미르 무로젝, 정치 풍자극, 블랙 코미디의 대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작가들의 작품을 번역할 수 있었다는 거, 그게 이제 저의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폴란드어와 같이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언어를 국가 전략어 또는 특수 외국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작품을 번역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 대부분의 경우 한국에서 이 작품을 가장 처음으로 읽은 독자일 확률이 많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원어로 이 작품을 읽은 독자. 그래서 그 작품의 아름다움을 제일 먼저 감상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작품에 있는 지식을 가장 먼저 흡수할 수 있다는 거. 번역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강도 높은 독서니까요. 그래서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폴란드 문학 번역가로서의 보람이자 자부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